네, 저는 비주얼 미디어 연구실의 박사과정 이한입니다. 저는 오늘 ECCB 2020 컨퍼런스에서 발표되었던 Deep Landscape Adversarial Modeling of Landscape Videos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의 제목을 보고 살짝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이 논문에서는 주어진 한 장의 랜드스케이프 사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에 자연물의 움직임과 시간에 따른 빛의 변화를 주어서 생동감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구름의 움직임 등 날씨의 변화나 아니면 낮에서 해질녘의 어스름진 풍경이나 밤의 풍경으로의 변화 등 하루 동안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풍경의 변화를 나타내는 타임랩스 비디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관련 연구를 살펴보기 전에 이 논문에서의 주제와 가장 관련 있는 카테고리를 꼽자면 비디오 제너레이션, 프레딕션 분야의 연구들이 될 텐데요. 비디오 생성 및 프레딕션에 대한 연구는 그 범위와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연구들의 경우에는 비디오를 인풋으로 받아서 그 후에 예상되는 모션을 예측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논문에서는 그와는 다르게 한 장의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비디오를 생성해내는 것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디오 생성에는 얼굴 표정이나 사람의 몸동작, 아니면 자동차 같은 물체들의 움직임을 만드는 연구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물체의 움직임이나 형태, 포즈 같은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구름이나 잔디, 불꽃 같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태의 변화에서 다양성이 굉장히 크고 또 스토캐스틱한 움직임을 보이는 자연물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전 연구들 중에서 이 논문하고 가장 비슷한 연구 중에 하나는 엔도의 달이라는 2019년의 연구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한 장의 이미지로부터 가장 적절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옵티컬 플로우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픽셀 단위에서 트랜스포메이션해서 한 장의 이미지로부터 풍경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와 달리 지용 et al이라는 2017년의 연구에서는 공간의 스파셜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비디오의 템포란 정보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3D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통해서 타임랩스 비디오를 학습하고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간 기반의 네트워크에 과거의 정보들을 기억하고 반영할 수 있는 LSTM, Long Short-Term Memory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모션과 컨텐츠를 분리해서 학습하고 비디오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비디오를 리타게팅할 수 있는 모코간이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다이나믹한 텍스처의 컨텐츠랑 모션을 각각 학습해서 생성해내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관련 연구들에서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먼저 픽셀 레벨에서의 변형을 하다 보면 에러가 누적되기 때문에 프레임이 계속 생성될수록 퀄리티가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3D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네트워크 구조와 데이터 용량 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상도가 저하되거나 아니면 생성 가능한 영상의 프레임 수 자체가 제한이 되는 등의 제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공간적으로 컨시스턴트한 한 쌍의 프레임을 먼저 생성하고 이것들을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법으로 해상도와 영상의 길이를 최대한 향상하면서 타임랩스 비디오를 생성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메소드의 오버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너레이터를 트레인하게 되는데요. 이 제너레이터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인 W와 S를 인풋으로 입력받아서 자연 풍경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이 네트워크를 먼저 학습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입력 이미지를 이 제너레이터에서 돌릴 수 있도록 임베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입력 이미지로부터 이 이미지를 어떤 W와 S로 만들었을 때 제너레이션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 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이미지 제너레이터에 적합한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임베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러면 우리는 WS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 WS와 함께 제너레이터 값도 더 최적화해서 인풋에 가장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제너레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입력 이미지와 똑같은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다이나믹한 요소를 변형할 수 있게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변형시켜서 제너레이터에 다시 넣어줌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딱 변형되어 있는 풍경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생성된 비디오의 퀄리티를 더 향상하기 위해서 이전 단계에서 최대 512x512까지 만들었던 비디오를 1024x1024까지 만들기 위해서 생성된 중간 레벨의 레졸루션의 비디오 결과물을 슈퍼 레졸루션으로 향상을 시키고 또 입력 이미지로 받았던 하이 레졸루션의 인풋 이미지를 블렌딩해서 최종의 고화질 영상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계속 변형하면서 반복을 하면 우리는 원하는 만큼의 영상 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델은 스타일간이라고 하는 방법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확장되었는데요. 이 OWL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관련 연구들의 배경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일간을 설명하기 앞서서 또 스타일간은 프로그레시브 간이라고 하는 2018년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였는데요. 이 프로그레시브 간은 이전까지의 방법들에 비해서 해상도를 크게 향상시킨 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해상도가 클수록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생성한 이미지가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여부를 구별하기가 너무 쉬워지고 또 학습 시에 물리적인 메모리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큰 사이즈의 이미지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배치 사이즈를 줄이다 보니 학습이 불안정해지는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그레시브 간에서는 학습이 진행될수록 처음에는 가장 작은 레졸루션에서 시작을 해서 레이어를 추가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이미지의 크기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를 추가할 때 갑자기 새로운 레이어가 들어와서 서든 쇼크가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레이어를 넣어줄 때는 스무스하게 페이드인하는 방법을 추가해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1024 x 1024라고 하는 기존의 간 방법에 비해서 크게 향상된 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간은 이러한 프로그레시브 간 모델을 바탕으로 변형시킨 모델인데요. 여기에서의 차이점은 이전에는 레이턴트 G라고 하는 인풋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가장 첫 번째 인풋 레이어에만 그냥 한번 넣어줬던 것과 다르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된 매핑 네트워크를 거쳐서 G를 한번 W라는 도메인으로 바꿔주고 이것을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스파셜한 노이즈 맵을 추가적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먼저 이 매핑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존의 이런 G를 그냥 인풋 레이어에만 그냥 한 번만 넣어주게 되면 이 학습 이미지가 새로 생성되는 이미지가 항상 학습 이미지의 디스트리뷰션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표현하는 정도에 어느 정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매핑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W라는 새로운 도메인의 이런 베리어블을 만들어주면서 이 W가 고정된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필요가 없어지게 돼서 학습 데이터를 훨씬 유동적인 공간에 매핑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이런 W를 통해서 비주얼 어트리뷰트를 좀 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W라고 변형된 레이어를 각각의 레벨별 모듈의 블럭마다 이렇게 매번 넣어주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latent variable W는 learned affine transform인 A를 거쳐서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 레이어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전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뭔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할까요?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김성현 학생?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뭘까요? 네, 김성현 학생이 배치 단위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방법이라고 하였는데요. 맞습니다. 학습 시에 이렇게 각 층을 통과해서 인풋 데이터에 따라서 그때그때 레이어의 인풋의 분포가 변하게 될 텐데요. 이때 이거를 이 배치 단위의 다른 데이터들도 같이 참고를 해서 분포를 어느 정도 노멀라이즈 함으로써 트레이닝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시 그 미니 배치의 민과 베리언스에 따라서 노멀라이즈를 먼저 하고 이를 다시 타겟 도메인에 맞춰서 스케일링 팩터를 사용해서 적절한 모형으로 분포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감마와 베타는 학습 시에 배워가면서 업데이트하는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N은 배치 속에 있는 샘플 데이터들의 개수이고 C는 채널별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그 전체적인 배치 안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들의 스파셜한 정보를 하나씩 다 고려하여서 민과 베리언스를 구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좀 더 발전해서 등장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미니 배치 안에 들어있던 데이터들을 모두 고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민과 베리언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학습 시에는 미니 배치별로 민과 베리언스를 계산하지만 테스트 인퍼런스를 할 때는 전체 데이터셋의 민과 베리언스를 적절히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스턴스별로 하게 되면 그럴 필요 없이 그대로 고정된 상태로 다시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발전해서 나온 게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인스턴스별로 앞에와 같이 인스턴스별로 적용을 하되 감마와 베타가 학습되는 게 아니라 타겟 스타일의 분포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바로 계산을 해서 적용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이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더 효율적으로 스타일을 트랜스퍼하기에 좋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스타일간에서는 인풋으로 들어온 W를 affine transform A를 거쳐서 이 두 개의 스칼라 팩터인 Y 아까 감마와 베타에 해당했던 YS와 YB를 먼저 만들어주고 이걸 이용해서 스타일에 맞춰서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레벨별로 다 이런 과정을 거쳐주게 되면 이렇게 레벨별로 각각 다른 성질을 가진 특성들을 반영할 수 있게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졸루션이 낮은 로우 레벨에서는 이렇게 얼굴의 성별이나 포즈 등의 피처들을 학습할 수 있게 되고 중간 단계에서는 얼굴형 같은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가장 파인한 가장 이런 구체적인 단계에서는 피부색이나 머리색 같은 더 세밀한 요소들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인풋으로 넣어주는 레이턴트 노이즈인 B를 통해 넣어주는 이 노이즈는 좀 더 스토캐스틱한 변화들을 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미지가 생성될 때마다 사실 머릿결의 모양이라든지 얼굴의 주근깨 같은 이런 변화들은 굉장히 스토캐스틱하게 다양해질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노이즈를 넣어줌으로써 각 레벨별로 이러한 디테일들을 더 살리고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A 파트에서 보이는 건 모든 레벨별로 다 이런 노이즈를 넣어주는 장면이고 이제 B에서는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좀 뭉개져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선 노이즈를 쓰지 않은 방법이고 이제 C에서는 파인 레벨에만 노이즈를 넣었을 때는 좀 더 이제 머리가
굉장히 컬리한 게 심해지는 이런 것 특성들, 그리고 이제 D는 코얼산 레이어에서 노이즈를 넣었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면서 각각 다른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일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 딥 랜드스케이프 논문에서의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델은 스타일간의 확장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인풋 G와 스파셜 노이즈라고 불리는 S가 다르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전에는 G라는 하나의 벡터로 들어왔던 값이 이 논문에서는 G 스태틱과 G 다이나믹, 그리고 스파셜 노이즈로 들어왔던 S에 대해서는 S 스태틱 그리고 S 다이나믹, 이렇게 각각 고정돼야 될 랜드나 마운틴 같은 물체와 그리고 움직여야 될 부분, 클라우드나 워터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각각 다른 인풋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스파셜 노이즈 S 다이나믹을 변형을 호모그래피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변형을 시켜서 이 만들어진 결과 영상에서의 움직임, 구름의 흐름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G 다이나믹이라는 값을 변화를 시켜서 이 이미지의 색상, 전체적인 색상 같은 타임 오브 데이의 변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기존의 스타일감과 다르게 페어와이즈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간에서는 하나의 이미지에 대한 퀄리티를 측정하는 하나의 디스크리미네이터만 있었으면 여기에서는 그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한 페어의 이미지를 받았을 때 그 페어가 같은 비디오에 속하는 프레임인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페어와이즈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추가를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사용된 트레이닝 셋의 경우에는 이미지는 좀 더 손쉽게 많은 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400K 40만 개이죠. 네, 굉장히 많은 수의 스태틱한 이미지를 데이터로 모으고, 그리고 비디오는 상대적으로 고화질의 비디오를 데이터를 구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700여 개 정도의 비디오를 데이터를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페어와이즈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학습할 때 좀 더 데이터를 오그멘트 시키기 위해서 그 페이크 인풋을 오그멘트 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트릭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크 샘플을 만들 때 그냥 단순히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프레임 내에서 다른 영역에서의 이 쌍을 더 크로핑해서 만들어냄으로써 이 비디오 수가 적어서 오버피팅이 되는 것을 훨씬 더 향상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통해 나온 결과물을 좀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얼핏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 이 이미지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의 차이를 봐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해봤을 때 기존의 스타일감만 이용을 했을 때보다 프레임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추가했을 때 조금 더 결과물이 향상되고 이렇게 세퍼레이트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나눠주었을 때 점점 향상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제너레이터를 다 학습시켰으니 우리가 이제는 실제로 인풋으로 넣어준 실제 이미지를 이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싶을 텐데요. 이 과정을 여기에서는 임베딩 리얼 이미지 임베딩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 중에서도 사실 스타일 간 인버전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 논문들이 많은데요. 여기에서도 저희가 원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레이턴트 베리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을 학습하고 찾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스타일을 먼저 프레딕트하고 이것과 함께 제너레이터를 옵티마이즈 시킴으로써 찾아낸 노이즈와 생성한 이미지가 잘 맞아질 수 있도록 많이 학습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걸 그냥 단순히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보통 이 방법들은 레이턴트 베리어블 중에서 S가 아니라 W만을 고려해서 옵티마이즈를 하고 W를 찾기 위한 방법이어서 저희는 실제적으로 S도 조절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는 이미지가 깨질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새로운 임베딩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학습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생성을 하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레스넷 150이라는 구조를 바탕으로 인코더를 구성을 해서 이걸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W를 갖게 될 텐데 그리고 이 W와 S를 이 이니셜하게 인코더에서 찾아진 S를 가지고 W를 가지고 W와 S를 옵티마이즈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걸 가지고 제너레이터까지 이번에는 W와 S를 고정시킨 상태로 제너레이터를 옵티마이제이션 하게 됩니다. 이렇게 W와 S를 옵티마이즈 할 때와 제너레이터를 옵티마이즈 할 때는 모두 퍼셉츄얼 로스와 에런 로스를 사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이전에 보여드렸던 결과물과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실제 입력 이미지가 제너레이터에 들어가서 입력 이미지에 더 가까운 영상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이미지 임베딩 파트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하였는데요. 이 인코더를 사용하기 맨 처음은 이미지 투 스타일간이라는 이전의 임베딩 방법을 사용해 본 결과이고 이제 두 번째 열은 인코더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제 세 번째 열부터는 인코더를 사용하되 하나씩 옵티미제이션을 더 추가하거나 파인 튜닝을 추가했을 때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에서는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까지 다 추가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첫 번째 하나의 프레임과 두 번째 거기에서부터 움직여서 만들어진 페어 프레임의 결과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임베딩 방법을 추가를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그 하루 동안의 시간 변화에 따라서 어두워지고 하늘이 노을로 물들고 이런 색감들의 변화 또한 만들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 이 인풋 레이턴트인 G 다이나믹을 변화를 시켜서 먼저 G 다이나믹 1과 2 두 가지를 샘플링하고 그것들 사이에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이 타임 오브 체인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이 비디오 결과물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서는 인풋 이미지의 레졸루션이 더 높고 비디오 생성 결과물의 레졸루션이 더 낮은데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비디오 생성물 파트에 대해서는 4배로 슈퍼 레졸루션을 할 수 있는 기존의 ESR 간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슈퍼 레졸루션을 시키고 그리고 스틸 파트에 대해서도 그대로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타임 오브 체인지 타임이 변하는 거에 따른 결과물에 따라서 색상을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가이디드 필터를 이용을 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해서 이 두 가지를 블렌딩해서 다음과 같이 최종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낮은 해상도의 비디오 이미지보다는 인풋 이미지의 높은 해상도를 좀 더 따르면서 다음과 같이 영상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른 방법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애니메이팅 랜드스케이프 그리고 씬간 투스트링 커뮤넷 이런 세 가지 방법과 비교를 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아까 릴레이티드 웍스 때 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씬간이라는 방법은 한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그 이미지 안에서의 베리에이션을 주는 원래 방법인데 여기에서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랜덤으로 바꿔가면서 이를 애니메이션까지 적용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과도 비교를 하였고 또 투스트링 컴비네이션이라는 논문에서는 옵티미제이션 베이스 방법으로 기존의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들을 활용하되 이것을 더 옵티마이즈해서 텍스처의 움직임을 트랜스퍼 시켜주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했던 논문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매트릭에 대해서 측정들을 하였고요. 그래서 결과물을 보시면 베이스 가장 아래에 있을수록 더 좋은, 이 그래프의 아래쪽일수록 더 좋은 걸 의미하는데 리얼 비디오가 제일 낮고 그 위에는 우리의 결과물들이 제일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건 이제 유저 스터디를 통한 결과물의 비교인데요. 여기에서의 이 비율은 다른 방법들하고 랜덤하게 비교를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물이라고 선택을 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의 다른 방법들보다 우리 방법이 조금 더 높은 값을 가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들과 비교한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투스트림이나 씬간은 저희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의 방법은 이렇게 움직임도 만들면서 시간의 변화도 표현할 수 있는데 더 적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실사 이미지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아트워크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끔 이 페일리얼 케이스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페일리얼 케이스에 대한 분석에서는 먼저 이 논문에서 모았던 비디오 데이터셋 중에서 비디오 데이터셋의 개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 또 씬의 다양성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구름이나 산, 바다 같은 자연물은 좀 더 상대적으로 잘 표현이 되는 반면에 도시 풍경이나 아니면 물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몇 가지 다른 좀 특성 케이스의 경우에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논문에서는 스타일간을 변형시킴으로써 스태틱한 부분과 다이나믹한 부분을 구별해서 학습하고 다이나믹한 부분의 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하였고요. 많은 개수의 이미지와 적은 개수의 비디오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고 또 그와 함께 원하는 이미지를 이용해 스타일간 베이스의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인버전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 레졸루션 방법을 활용을 해서 더 높은 퀄리티의 비디오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려요. 먼저 채팅에 나와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다이나믹 인풋 S는 이미지에서 움직일 부분을 표시해 놓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미지에서 움직일 부분을 표시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미지에서 움직일 부분을 표시했다는 것은 세그멘테이션 정보에 더 가까운 것 같고 여기에서의 인풋 S, 다이나믹 인풋 S는 움직임이 생길 때 어떤 형태의 움직임이 생길지 그 스토캐스틱한 움직임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준규의 질문은 이 논문처럼 스타일 트랜스퍼나 스타일감 말고 다른 네트워크 학습 목적을 위해서도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지금까지 봤던 다이나믹한 이런 어피어런스의 체인지나 모션의 체인지들을 만들어내는 논문들에서도 이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블록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런 스타일의 변화 같은 모션이나 스타일들을 바꾼 것을 네,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턴트 베리어블 WS를 따로 정의한 거라면 인코더도 두 개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의 인코더는 S는 제외하고 W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인코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경우에는 W의 정보만 인코더를 통해서 얻게 되고 S는 이 논문에서는 제로로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때 옵티마이즈 해줬을 때 더 향상된 결과물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는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확히 만들어지는지 파이프라인을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파이프라인을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에서 파이프라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맨 처음에는 프리트레인된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를 먼저 프리트레인을 시켜놓게 되고 그럼 이제 저희는 W와 S를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입력 이미지의 그 후에는 이제 입력 이미지를 변환시키기 위해서 입력 이미지를 인코더를 통해서 W와 S를 알아내고 이 W와 S를 그대로 적용하면 입력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게 될 텐데 이 W와 S에서의 다이나믹한 부분들을 업데이트 시키면서 제너레이터에 넣어주면 그 해당되는 정보들이 업데이트 되면서 다음 프레임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면 이제 다이나믹한 색상 변화와 다이나믹한 모션 변화가 나타나는 결과물을 한 프레임씩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업데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업데이트가 어떤 부분에서의 업데이트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방금 전에 말한 거 업데이트. 영상에서 네. 스태틱한 부분과 다이나믹한 부분을 뭐 어떻게 업데이트한다고 그랬는데 스태틱한 부분은 업데이트할 때는 스태틱한 부분을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이나믹한 베리어블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요. 여기 제너레이터에서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에서 처음에 G 부분은 컬러 체인지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의 스태틱 부분은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에서 이 G는 전체가 511 차원의 벡터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마지막 부분인 다이나믹 G만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여기 스파셜 업데이트 부분에서도 이 S 스태틱은 그대로 두고 S 다이나믹만 업데이트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S 다이나믹을 업데이트 시키는 부분은 이미지를 네, 아까 제가 이게 설명이 너무 길어질까봐 생략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컬러 체인지를 만드는 부분에서 저희가 W랑 S를 가지고 이 제너레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이 원하는 W를 업데이트를 시켜야 될 텐데 저희가 근데 조절할 수 있는 인풋으로 넣어줄 수 있는 간단한 형태는 G이기 때문에 이
네, 그래서 이 G를 먼저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그걸 통해서 W도 그럼 이 또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W가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그 W를 가지고 제너레이터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김성현 학생은 데이터셋은 어떤 데이터셋을 쓴 건가요?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비디오는 유튜브에서 직접 저작권이 없는 비디오를 모아서 한 700여 개 정도의 데이터를 모았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이미지의 경우에는 풍경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모으기 쉽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풍경 이미지도 구축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움직임은 어떻게 설정하죠? 네. 하늘과 물을 같이 포함하고 있을 때 움직이는 부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예제 중에서 하늘만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방법에서의 가장 이렇게 데이터셋이나 이 방법에서의 가장 큰 성과를 보이는 움직임은 구름의 움직임이고 사실 워터의 경우에는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고 네, 워터의 경우에는 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고 여기에서는 특히 구름의 움직임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방법을 개발을 했는데요. 여기에서의 그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세팅은 마지막에 블렌딩 할 때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이 움직일 영역과 아닌 부분을 지정을 해 주었고 그리고 여기에도 설명을 좀 더 생략하긴 했었는데요. 네, 여기에서 호모그래피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이 스파셜 맵 S의 호모그래피 중에서 하늘 영역에 대한 부분을 그 호모그래피를 방향을 좀 지정을 해서 예를 들면 시계 방향으로 한 12시부터 이렇게 12개의 방향으로 샘플링을 해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호모그래피 트랜스포메이션을 미리 세팅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랜덤으로 그 트랜스포메이션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줬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물도 하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에 하늘에서의 움직임을 플리핑해서 물도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호모그래피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이렇게 움직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비디오와 이미지 두 개를 같이 학습한 것 같은데 학습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두 개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할 때 이 비율을 변화를 시키면서 학습을 해주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프로그레시브 감처럼 작은 레벨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레벨을 키워가면서 학습을 할 텐데 작은 레벨에서는 스태틱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0.5 그리고 페어와이즈 디스크리미네이터를 0.5라고 해서 이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절반 정도로 학습을 해주고 이제 그 이미지 크기가 커질수록 점차적으로 스태틱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비중을 0.1씩 높여주면서 페어와이즈 디스크리미네이터를 0.1씩 낮춰주면서 이제 조금 더 스태틱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치중에서 이미지의 퀄리티를 많이 고려하면서 학습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W는 왜 두 개로 안 나눴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이 W라는 것 자체가 이 G라는 벡터의 또 다른 하나의 매핑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 G에서의 어떤 일정한
부분만의 움직임을 주는 게 W에서도 그런 식으로 다른 모양이긴 하겠지만 다른 모양으로 매핑되어서 적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난을 필요 없이 적용을 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셨을까요?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